최류나 원작, 아드키 먼, 시즌2, 온의 귀환, 5부. 온과 장군들이 파괴된 궁을 살피던 찰나 공기를 찢는 듯한 서늘한 음성이 등 뒤에서 들려왔다. 나를 찾는가? 온과 장군들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양손으로 귀를 막으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백의 기운을 내뿜는 존재가 서 있었다. 그가 발산하는 고요는 마치 거대한 벽 앞에 선 듯한 무력감을 주었고 그 신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혼을 빼앗길 듯 몽롱한 감각을 불러일으켰다. 오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당신은 누굽니까? 이야기로만 듣던 그 정령입니까? 수리마리는 대답 대신 침묵으로 응수하다 크게 눈을 뜨며 물었다. 너냐? 너냐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네가 그 인간 여자의 아들이냐? 그리고 이곳이 정녕 네가 다스리는 나라인 것이냐? 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인간 여자의 아들이라니, 그럼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안단 말이오? 지난 10년, 인간의 시간으로는 30년이 넘는 시간이지. 단 한순간도 그 여자를 잊어본 적이 없다. 사무치게 그리워 내가 직접 보러 온 것이다. 말장난은 그만두시오. 그리워 보러 왔다기엔 당신이 남긴 상흔이 너무나 큽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론만 말하시오. 수리마리의 녹색 눈동자가 차갑게 번뜩였다. 대단하구나. 보통의 인간이라면 쥐구멍부터 찾았을 텐데 과연 그 여자를 닮았어. 너를 보니 내 아들 얀이 어째서 그 여자를 사랑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오히려 마음이 풀리는구나. 하지만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 하는 법. 수리마리는 그 말을 끝으로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정령이 사라지자마자 온과 장군들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기분이었다. 저자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정령이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알고 또 자기 아들을 왜 여기서 찾는단 말입니까? 온의 다급한 외침에 해욤이 미간을 찌푸리며 기억의 파편을 끄집어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가물가물합니다만 너희도 기억이 나지? 윤슬공주님과 요비에 대한 소문 말이야. 그러자 장군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해욤이 먼저 말을 이었다. 우리가 1차에 뽑혀 그림의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 미르왕궁에 큰 변고가 났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윤슬공주님이 요비에게 홀려 정신을 놓았고 크게 노한 미르왕이 그 요비를 죽일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아토가 정정하며 나섰다. 아니, 내가 들은 건 달라. 요비와 윤슬공주님이 사랑에 빠져 도망치려다 잡혔고 요비가 처형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거였지. 이든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끼어들었다. 내 얘기는 좀 황당하지만 윤슬공주님이 요비를 유혹했는데 그 요비가 홀딱 넘어가서 미르왕에게 공주를 달라고 덤비다가... 이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온과 장군들의 싸늘한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아니, 어떤 궁녀한테 야사를 듣고 왔어? 해욤이 째려보며 말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들어도 말이 안 된다고 했잖아. 이든이 억울한 듯 소리쳤다. 결국 라온이 상황을 정리했다. 종합해보면 당시 공주님과 요비안이 사랑을 했던 건 명백한 사실인 듯 합니다. 그리고 미르왕께서 그 요비를 죽였고 지금 나타난 정령은 아들의 복수를 위해 이곳에 온 것이겠지요. 맞네. 이거네. 이든이 감탄을 하며 말했다. 온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그럼 인간에게 죽임을 당한 아들의 복수를 위해 아비가 나타난 것이군요. 해욤이 답답한 듯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
사랑을 했잖아. 물론 그 아버지 마음은 알겠는데 사랑했잖아, 자기 아들이. 아무리 사랑했다 해도 아들의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일 순 없겠죠. 훌륭하신 할아버지께서 요비를 죽이신 데에는 그 당시 분명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요비가 도망칠 힘이 있었음에도 죽음을 택했다면 그것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겠지요. 온과 장군들은 생존자들과 함께 처참해진 집무실로 향했다. 그곳에 널브러진 너울들과 왕의 시신을 수습하며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같은 시각 수리마리는 아수라장이 된 온의 처소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얀의 영혼이 깃든 반쪽 진주 목걸이를 들어 가만히 쓰다듬었다. 그는 궁 안팎을 누비며 아들의 흔적을 쫓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인간 세계에 발을 들이는 순간 공기 중에서도 바람결에서도 아들 얀의 숨결이 느껴졌었다. 햇살 한 조각에도 아들의 기운이 묻어 있었는데 어째서 이 궁 안에서는 그 어떤 흔적도 느껴지지 않는단 말인가. 얀의 죽음이 서린 이곳에서 느껴져야 할 슬픔이나 원혼의 기운조차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수리는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얀의 죽음 뒤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수리의 눈동자가 의혹으로 짙게 가라앉았다. 깊은 밤, 오는 홀로 궁을 빠져나와 숲속 은신처로 향했다. 그곳엔 다솜과 그녀의 어머니가 세상을 피해 숨어 있었다. 갑작스러운 온의 등장에 놀란 다솜이 이내 사랑스러운 보조개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었다. 걱정되어 한달음에 달려왔어. 최대한 서두른 것이 이 정도라오. 음, 저는 오시라 한 적도 기다린 적도 없습니다. 뭐요? 네, 참. 나 그럼 그냥 갑니다. 온이 짐짓 토라진 척 제자리에 서서 팔만 휘저으며 돌아가려는 신용을 하자 다솜이 웃으며 온의 팔을 붙잡았다. 농을 던지시는 것을 보니 마음이 좀 놓입니다. 실은 제가 더 마마 걱정을 곱절은 했을 겁니다. 저는 이곳에 숨어 있지만 마마는 가장 위태로운 전선에 서 계시니까요. 바쁘시면 무리해서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많이 바쁘시구나 하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제가 필요할 땐 부르십시오. 언제나 마마 곁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고맙소. 사실 제정신이 아니지만 그대가 염려할까 싶어 얼굴이라도 보여주러 온 것이오. 정령이라니. 훗날 내가 정령과 싸워 이긴 유일한 왕으로 옛 이야기에 남을지도 모르겠구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호기롭게 말하는 온의 모습에 다솜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밤의 정막을 타고 살랑였다. 그러나 궁으로 돌아온 온의 머릿속은 다시 복잡해졌다. 정령 수리가 보여준 무력은 시작에 불과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기 때문이다. 한편 심연의 바다처럼 고요한 너머 세상에서는 1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가장 엄중한 의식인 진실의 방이 열렸다. 모든 정령은 의무적으로 지난 10년의 행적을 심판받아야 했다. 정결한 의복을 갖춘 정령들이 차례로 진실의 방에 들어섰고 공중에 떠오른 그들의 의식 위로 과거의 기록들이 거울처럼 비치기 시작했다. 수리마리와 각 정령들의 가장이 심판자로 자리한 가운데 젊은 정령 해밀이 극도로 초조한 기색으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곁에서 아내 아사가 걱정스러운 듯 그의 손을 어루만졌다. 어디에 아파요? 순서를 좀 밀어볼까요? 아니야. 진실의 방은 처음이라 긴장해서 그런가 봐. 괜찮아. 드디어 해밀과 아사의 차례가 되었다. 그들은 수리마리와 가장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진실의 방으로 들어갔다. 수리마리는 그들을 보며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해밀은 죽은 아들 얀의 친한 친구였고 아사는 얀의 정혼녀였기 때문이다. 얀이 죽은 뒤 해밀은 힘들어하던 아사에게 끈질기게 구애하여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었다.
수리는 아들의 자리를 차지한 해미를 대하기 힘들어 그간 그들을 피해왔으나 오늘만은 피할 수 없었다. 의식이 시작되자 해밀의 지난 기록들이 빠르게 흘러갔다. 그때 거울 눈동자인 그림자 정령의 가장이 해밀의 과거 영상 하나에 발을 멈췄다. 뒤이어 다른 가장들도 일제히 그곳으로 시선을 모았다. 수리마리, 이쪽을 좀 보셔야겠습니다. 애써 외면하던 수리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다. 기록 속에는 어린 시절의 얀과 해밀이 있었다. 그들은 금기된 인간 세계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해밀, 안 돼. 아버지께 들키면 큰일이야. 인간 세계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야, 너는 어쩜 그렇게 겁이 많냐? 싫으면 관둬. 나 혼자라도 갈 테니까. 난 인간 세계가 너무 궁금해서 못 참겠단 말이야. 장면이 바뀌고 얀이 상기된 얼굴로 해밀을 찾아왔다. 해밀, 드디어 아버지께 허락을 받았어. 잠시만 다녀오기로 약속했어. 우리 빨리 가보자. 좋아, 드디어 가보는 거야. 수리마리의 녹색 눈동자가 가늘게 떨렸다. 얀의 마지막 외출은 해밀의 집요한 유혹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기록 속 두 요비는 심해의 길을 지나 윤슬공주가 있던 호수에 당도했다. 고개를 내밀어 인간 세계를 보던 해밀은 신기한 광경에 넋을 잃었고 얀은 그 곁에서 호숫가에 홀로 앉아있던 윤슬공주를 발견했다. 아무런 말 없이 오직 눈동자 속에 호수에 발을 담그고 웃고 있는 윤슬공주의 모습을 새겨넣던 얀의 시선. 얀, 뭐해? 어? 여자 사람인가? 정말 예쁘다. 얀, 이제 가야 해. 문 닫히기 전에 돌아가지 않으면 다시 못 와. 해밀에게 끌려가듯 떠나면서도 얀의 고개는 차마 윤슬공주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수리마리의 심장이 분노와 슬픔으로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얀의 비극은 그 우연한 만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해밀의 과거는 추악했다. 결국 얀은 윤슬공주와 사랑에 빠졌고 해밀은 그것을 걱정스런 눈으로 보고 있었다. 인간들이 요비를 사냥하러 들이닥쳤을 때 해밀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으나 얀은 끝내 사로잡혔다. 너머 세상으로 돌아온 해밀이 수리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렸다면 얀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해밀은 입을 닫았다. 얀의 약혼녀인 아사를 오랫동안 연모해왔던 그는 친구의 죽음을 발판 삼아 그녀를 차지하려는 잔인한 선택을 한 것이다. 모든 진실을 목도한 수리마리는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질렀다. 수리의 비명이 진실의 방을 뒤흔들자 깊은 최면에서 깨어난 정령들이 해밀을 경멸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해밀은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 애원했으나 그 누구도 배신자를 변호하지 않았다. 저자를 검은 세계로 추방하라. 영겁의 시간 동안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채 홀로 부유하게 될 것이다. 수리마리의 준엄한 심판과 함께 해밀은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배신자를 처단했음에도 수리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정령이란 존재는 나약한 인간보다 우등하다 믿어왔거늘 친한 친구의 배신으로 아들을 잃었다는 사실은 그를 거대한 허무와 광기로 몰아넣었다. 아내 노아가 다가와 수리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이제 인간 세계는 잊어요. 해밀도 벌을 받았으니 분노뿐인 삶은 거두어 주세요. 얀이 죽은 뒤로 내 삶에 무엇이 남았겠소? 우리의 삶이 아닌 얀이 못다 산 삶을 생각해요. 얀이 사랑했을 그 눈부신 날들을 기억하며 사는 것. 그것이 아들을 진정으로 기리는 방법이에요. 노아의 눈물 섞인 간청에 수리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며 그녀의 품에 안겼다. 하지만 수리의 증오는 슬픔보다 깊었다. 노아가 깊은 잠에 든 것을 확인한 수리는 대기하고 있던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인간 세계로 향했다. 그날 밤
인간 세계는 지옥으로 변했다. 수리의 명령 한마디에 대지가 갈라지고 산과 들에 불길이 치솟았다. 집채만한 파도가 마을을 집어삼켰고 영문도 모른 채 잠들었던 인간들의 비명이 밤공기를 찢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폐허 속에 정령들은 무자비한 파괴의 신이 되어 군림했다. 오낭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명의 백성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피하라. 어서 숨을 곳을 찾아라. 살아남아야 한다. 이든, 아토, 헤윰, 라온 역시 정령의 위력을 피해가며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다. 인간 세계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릴 무렵 하늘에서 눈부신 빛의 기둥이 쏟아졌다. 노아의 부름을 받은 다른 정령 가장들이 도착한 것이다. 그들은 비를 내려 산불을 끄고 갈라진 땅을 덮으며 바람으로 파도를 잠재웠다. 수리마리, 멈추시오. 정령들의 합의도 없이 독단으로 이런 일을 벌이다니. 나의 부대요. 마리로서 이 정도의 결정권은 내게 있소. 막지 마시오. 수리의 고함에 숲의 정령이 준엄하게 꾸짖었다. 이것은 공적인 심판이 아니라 당신의 사적인 복수일 뿐이오. 당신의 그릇된 선택으로 수많은 인간이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었소. 인간이 우리보다 작고 약한 존재라 하여 그들이 품은 사랑의 무게까지 가볍다 생각지 마시오. 죽은 영혼들을 본 적이 있소? 그들은 죽어서도 사랑했던 이들 곁을 떠나지 못하고 그리워하오. 얀의 죽음은 그 스스로가 선택한 사랑의 결과였소. 아비라면 그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이 마지막 도리요. 영혼의 정령이 수리마리를 달래는 듯 했다. 정령들의 보이지 않는 설전이 공기를 진동시켰다. 인간들의 고막을 터뜨릴 듯한 울림 속에 오낭과 장군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무엇을 하는 걸까요? 이든이 오낭에게 물었다. 확실한 건 얀의 아버지 그자의 광기를 다른 정령들이 막아서고 있는 것 같아요. 오낭의 말대로 빛과 바람의 장벽이 수리의 파괴를 억누르기 시작했다. 초월적인 존재들의 대립 아래 한나라는 피와 눈물로 얼룩진 긴 밤을 견뎌내고 있었다. 정령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뒤 오낭과 장군들은 비로소 무너진 잔해 속에서 몸을 일으켰다. 한순간에 초토화된 한나라의 전경을 바라보며 오낭은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마마, 저들이 다시 돌아올까요? 해윰이 근심스럽게 물었다. 글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얀의 아버지 그자의 광기를 막아서는 자들이 정령계 내부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낭이 답했다. 천만 다행입니다. 아까 정령들끼리 충돌하던 기세로 보아 앞으로 얀의 아버지 그자가 독단적으로 지상에 강림하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오낭이 무너진 궁벽을 쓸어내리며 나직이 읊조렸다. 다시 나타난다면 그때는 제대로 물어야겠어요. 처음 이곳에 나타나 왕을 찾았을 때 분명 그는 원하는 바가 있었을 것인데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한편 고요를 잃어버린 너머 세상은 수리마리의 처우를 두고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다. 수리마리, 당신에게 주어진 마리의 권능은 사적인 복수에 휘두르라고 있는 것이 아니오. 정령계의 안위가 위태로울 때를 대비한 최후의 보루란 말이오. 옳습니다. 인간 세계를 짓밟는다고 해서 얀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거늘 마리답지 못한 처사로 정령의 명예를 실추시켰소. 당신이 그 자리를 지킬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구려. 그만들 하시죠. 인간 세계 좀 흔들었다고 수리마리에게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요? 개인적인 원한. 네, 복수 좀 하면 어때요? 하찮은 인간 세계인데. 일부 정령이 수리를 옹호하며 맞섰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어 있었다. 100여 년 전 인간과 결별할 때만큼이나 많은 의견이 충돌하며 너머 세상은 거센 분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었다. 오낭은 곧바로 무지개 나라에 전령을 보내 그곳의 피해 여부를 살피는 한편 너울들이 도망친 한나라를 수습하며 재건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홀로 궁을 걷던 온 앞에 다시 한번 차가운 안개가 서리더니 수리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오낭은 당황하지 않고 담담히 그를 맞이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말이냐? 그렇소. 나에게, 아니, 이 나라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하시오. 수리의 서늘한 시선이 온을 꿰뚫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네 어미에게 있다. 그 말에 온의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으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뿐이 아니란 말입니다. 당신도 정령이라면 그 정도는 알 것 아니오. 그런데 이 땅에 없는 어머니를 찾겠다고 죄 없는 백성들을 죽이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단 말이오? 오낭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수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의 아들 얀의 죽음은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오. 하지만 나의 할아버지 미르왕도 당신의 아들 얀도 그때는 그래야만 했던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을 것이오. 나는 평생 어머니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웃는 것조차 당신 아들 얀에게 미안해 하셨던 거요. 그러니 이제 우리 어머니도 남겨진 우리도 그만 용서해 주시오. 당신 아들의 죽음은 우리 모두가 영원히 아파하며 기억할 테니 제발 증오를 거두어 주시오. 오는 허리를 깊숙이 숙여 수리에게 지극한 예를 갖추었다. 진심이 담긴 왕의 호소에 수리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네 어미는 어디에 있느냐? 어머니는 무지개 나라에 잠들어 계십니다. 무지개 나라. 그렇다면 이곳은 어디냐? 이곳은 한나라입니다. 어머니가 정략 결혼을 위해 오셨던 곳이고 나는 부모님의 유지를 이어 왕이 되고자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수리의 안색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그럼 우리 얀이 생의 마지막을 보낸 곳이 이곳이 아니란 말이냐? 그렇소. 당신 아들 얀이 어머니를 처음 만나고 사랑을 맹세했던 곳은 한나라가 아니라 무지개 나라입니다. 수리마리는 허망함과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하다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평생을 바친 복수의 관역이 빗나갔음을 깨달은 정령의 뒷모습은 쓸쓸했다. 홀로 남겨진 오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너진 기둥을 잡고 간신히 버티고 서 있었다. 한편 너머 세상에서는 수리마리의 자리를 폐위하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한바탕 큰 전쟁이라도 끝낸 듯 폐허가 된 한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몇 날 며칠 애쓰던 오낭의 발길이 다솜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있는 곳도 피해는 엄청났다. 오낭의 등장에 다솜이 사랑스러운 눈웃음으로 반겨주었다. 이번에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대가 기다리지 않는다고 내가 못 올 것 같소? 지친 심신이 그대 미소를 보고 힘을 얻고자 왔소. 네, 그런 이유라면 잘 오셨습니다. 이곳도 피해가 너무 심하군. 크게 다치지 않아 보여 다행이오. 항상 조심 다니도록 하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난 이만 가보겠소. 아니, 벌써 가시다니요? 왜? 기다린 적 없다더니. 아니, 오시자마자 가시겠다 하시니. 무지개 나라에 가기 전 잠시 그대를 보러 온 것이오. 너무 오래도록 무지개 나라를 비워둔 것 같아 다녀올 생각이오. 아, 그러네요. 그럼 다녀오겠소. 인사를 건넨 오낭이 말등에 앉는 순간 다솜이 말 안장을 잡았다. 왜 그러시오? 마마께 저의 비밀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다솜의 비밀 고백에 오낭이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우며 상기된 얼굴로 말등에서 내렸다. 음, 어서 말해보시오. 나는 이미 들을 준비가 되었소. 오낭의 재촉에도 다솜은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오낭이 그런 다솜을 보며 그녀와 키를 맞추고 그녀 가까이 얼굴을 가져가 환하게 웃어주었다. 어서 용기를 내라는 듯. 그러자 다솜이 어렵게 입을 뗐다. 아라 왕자님의 색이 다른 두 눈동자를 아십니까? 다솜의 뜻밖의 고백에 오낭은 깜짝 놀랐다. 응, 알고 있어. 어머니께 들었어. 그런데 그것은 왜? 우리 아버지 눈동자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들 불길하다 하여 저희 아버지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바깥 출입도 못하시고 늘 안대를 차고 계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해 그렇다 소문을 내어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고모님이 왕비가 되어 궁에 들어가실 때도 그 사실을 누구도 몰랐었는데 아라 왕자님이 그리 태어나실 줄은. 오낭은 다솜이 고백을 다할 때까지 묵묵히 들어주었다. 음, 내가 생각했던 고백이 아니라 섭섭하긴 하오만, 다솜. 오낭의 부드러운 부름에 다솜은 숙이고 있던 고개를 천천히 들어 왕과 눈을 맞추었다. 만약 내 두 눈동자 색이 다르다면 그대는 나를 어찌 볼 것이오? 마마의 두 눈동자 색이 다르다 하여 마마를 향한 저의 마음이 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나도 그러하오. 당신의 고백에 답이 되었소. 오낭의 답에 다솜의 눈에는 진주 같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다솜의 눈물을 부드러운 손길로 닦아주던 왕은 가만히 그녀를 당겨 품에 꼭 안아주었다. 얼마 후 수리마리는 아들 얀이 생을 마감했다는 무직의 나라로 갔다. 윤슬 여왕이 생전에 아꼈던 호수 정원을 지나 여왕의 궁으로 들어선 수리는 묘한 기시감에 휩싸였다. 이미 주인은 떠났으나 어머니를 참아 보내지 못한 온왕의 극진한 손길 덕분에 궁은 여전히 여왕이 숨쉬는 듯 정갈했다. 궁의 깊숙한 곳으로 발을 들일수록 수리의 감각이 요동쳤다. 정령만이 느낄 수 있는 강렬한 끌림. 그것은 분명 아들 얀의 기운이었다. 왜 이곳에서 얀의 숨결이 이렇게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지? 얀, 나의 아들 얀. 수리는 미친 듯이 궁안을 헤맸다. 마침내 여왕의 침전에 발을 들인 순간 전신을 관통하는 전율에 수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비늘끝마다 솟아오르는 전율과 함께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졌다. 이곳에 얀이 있다. 아주 강렬한 존재감으로 아들이 자신을 부르는 것만 같았다. 여왕의 손길이 닿았던 가구와 이불을 어루만지며 아들의 흔적을 찾던 그때 창가로 쏟아진 눈부신 태양빛이 바람에 흔들리던 창가리개에 닿아 찬란하게 빛났다.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만큼 눈부신 그 빛에 이끌려 수리가 창가로 다가갔다. 그리고 보았다. 창가리개 사이사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는 그것들을. 30년 전의 그 밤, 요비 얀이 차가운 호숫가에 묶여 죽음을 기다리던 시각이었다. 초아는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누구도 몰래 공주궁을 빠져나갔다. 그녀는 졸고 있는 간수의 눈을 피해 바닥을 기어다니며 고문의 고통 속에 얀의 몸에서 떨어져 나간 비늘 조각들을 하나하나 품에 담았다. 흙바닥을 헤매며 바람에 날아간 마지막 비늘 하나까지 찾아낸 초아는 동이틀 무렵이 되어서야 윤슬공주에게 돌아왔다. 마마! 초아의 작은 부름에 윤슬공주가 가늘게 눈을 떴다. 흙먼지로 범벅이 된 채 맨발로 서 있는 초아를 보며 공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초아야, 너 행색이 왜 그래? 초아는 대답 대신 품속에 고이 담아온 그것을 공주 앞에 쏟아부었다. 그것은 요비의 몸에서 떨어진 비늘 조각들이었다. 초아 품에서 쏟아져 나온 영롱한 비늘들을 본 순간 공주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올랐다. 마마, 제 말이 맞죠? 요비는 영원히 마마와 함께할 것이라고요. 그러니 이제 그만 우셔요.
허연 흙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얼굴 사이로 줄줄 눈물을 흘리던 초원은 새하얀 이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어 보였고 공주는 그런 초아의 목을 끌어안고 조용히 흐느꼈다. 그날부터 둘은 남몰래 바느질을 시작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비늘 하나하나를 담을 작은 주머니를 만들었고 그것을 이어붙여 커다란 창 가리개가 되어 요비는 영원히 윤슬여왕 곁에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창 가리개가 아니었다. 얀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여왕의 바람이고 기도였다. 여왕은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지는 저녁까지 창가에 걸린 비늘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얀이 곁에 있다고 믿었다. 여왕이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얀은 가장 찬란한 빛이 되어 그녀의 곁을 지켰던 것이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사랑했던 여인 곁에서 30년을 함께 숨쉬어온 아들. 수리마리는 인간 여인이 보여준 이 지독하고도 숭고한 의리에 가슴이 미어졌다. 증오로 얼룩졌던 정령의 마음은 따뜻한 태양빛 아래 눈처럼 녹아내리고 있었다. 수리는 찬란하게 빛나는 창가리개를 조심스레 걷어올렸다. 그래, 너는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니었구나. 얀, 이제 그만 아버지와 함께 돌아가자. 그때 어머니의 침실로 급히 들어선 오낭이 검을 뽑아 수리마리를 겨누며 외쳤다. 내 어머니의 물건에 손대지 마시오. 그 창가리개는 어머니께서 생전에 소중히 여기셨던 유품이요. 한나라의 풍파를 겪을 때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실 때도 단 한순간도 어머니 곁을 떠난 적이 없던 물건이란 말이오. 어머니가 안 계신 지금 이제는 나에게 소중한 물건이 되었소. 그러니 당장 손을 떼시오. 수리마리는 천천히 손을 거두고 슬픈 눈으로 온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진정 무엇인지 아느냐? 오낭은 대답 대신 매서운 눈으로 정령을 쏘아보았다. 이것은 내 아들 얀이다. 뭐라고? 이 창가리개를 제대로 본 적이 있느냐? 얀의 비늘이 하나하나 이 작은 주머니 속에 소중히 담겨 있다. 해가 비칠 때마다 찬란하게 빛났던 것은 내 아들의 영혼이 너의 어머니를 비추고 있었기 때문이지. 오낭의 검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수리마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희 인간들을 증오했다. 우리보다 찰나의 시간밖에 살지 못하는 미천한 존재들이 어찌 사랑을 알고 이치를 논하느냐 비웃었지. 그래서 쉽게 부수고 죽여도 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내 오만이었다. 짧게 살다 가는 만큼 너희는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깊이 그리워하며 온 힘을 다해 삶을 지탱하고 있었다. 이 세계는 살아남을 가치가 있다. 그대는 왕으로서 부디 더 나은 세상을 이어가라. 만약 인간이 다시 탐욕에 물들어 스스로를 파괴한다면 그때는 진정 심판을 위해 내가 다시 이곳으로 내려올 것이다. 정령들이 모두 떠난 자리는 참혹한 폐허였다. 마치 수리마리의 아들을 잃은 마음처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백성들은 절망하지 않았다. 무너진 것은 다시 세우면 되고 부족한 것은 서로 기대어 채우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어진 왕과 지혜로운 신하,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백성들이 있는 한 희망은 꺾이지 않았다. 나라를 재건하던 중 전해진 오낭과 다솜의 결혼 소식은 온 나라의 축복이었다. 다솜은 성대한 잔치 대신 모든 백성에게 쌀과 고기를 나누어 굶주린 이가 없게 해달라는 지혜로운 제안을 했고 백성들은 왕실의 배려에 눈물 흘리며 기뻐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 다솜 왕비가 아이를 가졌다는 경사가 들려왔다. 얼마 뒤 왕비는 윤슬여왕을 쏙 빼닮은 아름다운 공주를 낳았다. 다시 몇 번의 계절이 바뀌고 햇살이 눈부신 어느 봄날,
오낭은 어린 공주를 품에 안고 오랜만에 나들이를 준비했다. 우리 예쁜 공주, 할머니 뵈러 갈까? 응, 어서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와야지. 응. 크고 동그란 눈을 깜빡이며 대답하는 공주를 번쩍 들어하는 오낭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를 지으며 공주와 눈을 맞추고 공주 손등에 입을 맞추며 궁의 긴 복도를 걸어 나갔다. 윤슬 여왕의 묘역에 도착한 오낭은 공주를 조심스레 잔디 위에 내려놓았다. 아장아장 걷는 딸의 뒤를 따르는 왕의 발걸음 위로 따스한 봄바람이 스쳤다. 그때 흰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공주의 머리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할머니께서 우리 공주를 반기시는 모양이구나. 오낭이 손가락으로 나비를 받아 공주에게 보여주려 하자 나비는 마치 길을 안내하듯 훨훨 날아갔다. 공주가 통통한 다리로 나비를 쫓아 뛰기 시작하자 오낭이 다급히 딸을 불렀다. 알아야, 위험해. 그렇게 빨리 뛰면 넘어진다. 이리 오너라. 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에 나비를 쫓던 공주가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어린 아라 공주의 큰 눈동자. 그 안에는 과거 한나라의 비운을 짊어졌던 아라 왕자와 똑 닮은 검고 푸른 두색의 신비로운 눈동자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라 왕자는 죽지 않았다. 그는 손녀의 이름 속에 그리고 눈동자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무지개 나라와 한나라의 평화를 지켜보고 있었다.